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얘기들이 지난해 1년 내내 사실은 많이 우리 뭐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뭐 우리끼리 얘기 중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경제적으로 특히 좀 많이 더 어려웠던 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더 나쁠 것이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요 민간 경제 연구소들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는 2.5%를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면에서 그렇게 우리 경제가 올해 안 좋을 거로들 보고 있는 걸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지난해보다 올해 우리 경제가 더 나쁠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 김상국 교수님, 그다음에 명지대 김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래도 오늘은 대통령이 또 신년회도 하고 해서요.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대통령의 신년회 내용들이 상당히 경제 쪽에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서요. 또 적절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신년회 열린 장소가 화제가 많이 돼서 이 중소기업 중앙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일단 뭐 청와대 바깥에서 열렸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렸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죄송합니다. 더 나가서 지금 뭐 4대 기업의 젊은 총수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었다는 것이 얼마나 올해가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네, 지금까지의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대기업과 수출 주도의 성장 모델이었는데 반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게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신년회가 열렸었던 중소기업 중앙회다라는 거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선성장 후 분배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주 성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분배 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책 기조를 아무리 바꿔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조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오늘 크게 강조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인내하겠다라는 표현도 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인내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 본인뿐만이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한테도 좀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신년회의 주요 경제 관련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숫자로는 99%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용 인원으로서는 88%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가 대기업도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중소기업 회관에 가서 그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안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소로 그 중소기업 회관을 택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그런 택한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도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읽힐 수 있는 충분히 그걸 또 의도를 했겠죠. 그렇죠. 김 교수님, 근데 오늘 주요 내용들 보면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밀어붙이겠다,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사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혁신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많이 끄집어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작년에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나아진 거 없잖아, 더 나빠졌잖아. 근데 왜 안 바꾸고 계속 가라는 그런 궁금증들, 걱정들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대통령이 강조한 키워드는 일자리와 공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일자리 정부라는 것을 표명해서 지금 한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원래 처음에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기를 할 때는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그렇죠.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생겨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부는 올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럼 소득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 정부는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지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 임금을 높이겠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도한 만큼의 정책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는 그걸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 그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얘기한 거하고 작년에 확대 경제 장관회 같은 데 한 거하고 저는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오늘 얘기를 한 거는 좀 강조했던 거는 역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인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하기 투자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정책이 그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시행령 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뭐 그 의지를 밑에서 못 읽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이거 수정 지시를 했는데 주무장관 쪽에서는 그렇지 않는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혼선이 올 수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대통령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했다는 부분 속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규범적인 거라든지 선의가 있으면 그렇죠. 모든 결과가 좋다. 이런 식의 접근을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정책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정책 성과가 나와야 된다. 체감할 수 있는 걸 나와야 된다. 그건 규범적인 시각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 정부가 큰 과제를 지금 또 안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공공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졌지만 예.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 말씀도 좀 하셔서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을 많이 강조했던 것도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라는 표현까지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결국 뭐 일자리겠죠. 또 그러기 위해서도 그렇죠. 기업들의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했고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있는데 제가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학자로서 좀 불편부당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일 내지 1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발전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1년 내에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1년 내에 어떤 경제 정책이 크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변화된다 해서 기대하는 것은요. 어렵죠. 그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만 오늘 이것만은 조금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성장을 얘기할 때 투자가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되고 그것이 소득과 연결된다. 그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기존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책이 점점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제일 그렇죠. 첫째 뭐냐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가 GDP로 보면 90%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평균 가계 소득은 32%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럼 가치관은 90% 성장을 했으면 기업 쪽으로 가는 것도 90%, 이 가계로 가는 것도 90%가 돼야 하는데 90% 성장을 했는데 그게 32% 성장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부가 균일하게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소득 구분을 뭐 5개로도 나누고 10단계로도 나눕니다. 그런데 최상위와 최하위의 구분의 차이가 우리나라는 거의 7배 이상이 돼요. 그래서 OECD 국가 내에서도 가장 그 소득이 불균형하게 발전한 최근에 안에서입니다. 옛날이 아니라. 예. 그러면은 그 정도 지금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방식의 기존 정책을 추진해 와서 남은 결과는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세계적인 경제 환경이 변해서 낙수 효과의 효과가 옛날 경제 환경처럼 나타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하위 계급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 최저임금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최저임금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도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52시간 주 근무 시간의 조정 같은 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왜 그게 문제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열심히 일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줄임으로 해서 결국은 대기업에 속해져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더 많은 것이 돌아갈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하위 1 내지 2분위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직장의 기회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뜻은 좋은데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김에 그러면 오늘 두 분하고 이제 지금 기존에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 다 정리하고요. 네네. 방향을 바꾸시죠. 예.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김현희 교수님도 말씀하시기가 좀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예. 작년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제 두 가지인데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파열음은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까지 얘기니까 더 이상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진 말고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 그런 기존 정책에 현재까지는 계속 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지. 이처럼 일부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득주 성장 자체를 다시 예전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좀 개선을 해서 이게 좀 더 나아질수록 하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오히려 해보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올해 경제 전망 관련해서 그렇게 가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구나는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김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기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보완하면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완하면 이런 부작용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좀 불협화음도 좀 작아질 수 있을까요? 이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 경제 정책이 크게 세 가지였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 경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뭐였었냐면 소득 주도 성장에다가 지나치게 최우선 순위를 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가 나왔고 성과가 나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혁신 성장이라는 것 쪽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은 최우선 과제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도 그 부분인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이제 규제 개혁을 포함해서 혁신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은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만 혼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치 과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혁신 성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정치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하튼 간에 협치를 통해서 혁신 성장과 관련된 제도와 법을 빨리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강조하고 있지만은 규제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왜냐하면 이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계층하고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과의 충돌이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결정을 못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혁신 성장 쪽에서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 노동의 유용성 문제를 포함해서 기업하기 진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빨리 대통령이 주도해서 야당을 만나든 의회를 설득을 하든 협력을 구하든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레토릭 정치를 가져가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내부 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금은 아마 역사상 가장 최고일 겁니다. 근데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는데 아주 경제학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파업은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업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경우가 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기회가 있다면은 기업은 절대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지금 그렇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물론 정부가 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가 내년도에 그렇게 밝게 보이지를 않죠. 올해가 됐네요. 올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되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가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루과이 라운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은 관세를 7%로 확 낮춰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은 전 세계에 팔아먹고 내가 경쟁력이 없다면은 나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내가 예. 투자를 해서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들 책임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건 기업들 책임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더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부가 그걸 어때요? 요즘 뭐 적폐청산한다 하면서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마치 적폐청산이 또는 다른 것들이 이 어렵게만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 경쟁력 있는 제품, 즉 세계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저해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규제를 푼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 지금 양이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작년에 투자, 설비 투자, 네. 건설 투자가 다 역대 그 금융위기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던 또 장기간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규제가 너무 많다. 네. 그다음에 지금 김상욱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좀 흥이 나야지 투자를 하지 뭐 이런 것들,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문제의 본질은 현상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본인들이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준비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또 하나의 팩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거는 뭐 보기 나름이지만은 실제로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한다고 한다면 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연말이죠. 국민경제자문회의 마지막 회의를 할 때 김강두 전 예. 경제회의 부위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업의 위축감을 느낀다라는 거를 대통령 앞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 이거죠. 그걸 정부에서 아느냐 정부에서 이거죠.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업들이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풀어주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윤 추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그건 잘못은 기업한테만 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건 악순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해법이 제가 한 아니라는 말씀을 거죠. 드리죠. 그렇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들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A 아니면 B가 아닙니다. 경제라는 것은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것이 더 크냐의 문제죠.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업이 흥을 느끼지 못하게 많이 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건 내가 투자해서 이익을 볼 것 같다라는 그런 기회가 현재 세계의 경제 환경이나 우리 경제 환경으로 볼 때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측면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예.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미 투자는 많이 뒤처져 있고요. 특히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활 정책에 잇따라 성공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좀 소외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정말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게 반도체 말고는 거의 없다. 올해는 그나마 반도체도 시원찮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맞닥뜨려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현상에서 우리가 그냥 어떡하나 하다가 또 1년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분명히 뭔가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으면 두 분과 이제 그 해법, 두 분이 생각하는 네. 그럼 기업들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들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업들 투자해 주세요라고 말만 하는 건 분명히 레토릭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인 해법을 좀 들어보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지 그나마 오늘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시청자분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 좋습니다. 기업들 투자 끌어내서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잘해서 우리가 이 제조업의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 그중에서 교수님께서 보시는 뭐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 문제 가장 큰 건 아까 제가 선순환 구조 얘기를 했는데요. 소비가 늘어나야지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한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소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거지겠습니까? 근데 이 현재 정부의 정책이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오히려 줄어들게 하고 소득이라든지 고용을
오히려 줄어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수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정부의 의도는 소비를 늘리려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주 굉장히 냉정한 분석이 없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과 소득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제 말은 어느 한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끌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한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정말 일반 기업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현장에 가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뭐 신년에 몇백 명을 앉혀놓고 나서 메시지 전달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총수 만나고 기업들 만나서 애로 좀 듣고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 달에 한 20번 정도를 한번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총수를 만나면 이게 마치 뭐 공정하지 못한 대기업을 오히려 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자, 트럼프 같은 경우라든지 아베 같은 경우라든지 여하튼 간에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다소 좀 노동에서 벗어나서 친재벌적인 정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김성욱 교수님은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다시금 편안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몇십 년 된 생각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기업을 살리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옛날에는 뭐 특별 금융을 줬다든가 이자율을 낮춰줬다든가 근데 그걸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GDP에서 60% 가까이가 수출을 합니다. 내수 시장은 40% 정도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도록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정부가 기업을 장기적으로 살려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그렇게 단기적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곧 뭐냐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뭐냐면 저는 제일 반대 52시간 주 있죠. 이건 정말 악법입니다. 그럼 그거를 그것은 줄이지 말아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건 기업의 자율로 맡겨야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 최저임금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개로 나눠야 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으로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듣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고 국민의 이익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뭐냐면은 사실 최저임금제가 우리 경제가 잘할 때 그걸 했다면 지금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질 때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라는 것은 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서 그것을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즉 정부라는 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목적이고 잘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정부가 해주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노동계와 관계 그런 것은 공정거래 행위, 갑과 을 관계 이런 것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의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만큼 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법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업의 노사관계라든가 기업의 갑을관계를 정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의 친환경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친환경 정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의 공약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데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하고 원래는 2019년 경제 대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좀 전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이게 더 본질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 있는데 왜 투자 안 하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들어보니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환경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적절하지 않은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 또 고용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해법도 들었고요. 올해 1년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좀 우리 경제가 우리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낼지 한번 1년 동안 계속해서 또 저희가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또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